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 다시 듣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함돈균 평론가님의 코너가 팟빵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아이고, 나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아, 그래요? 왜 바람직하죠? 저도 한번 떠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날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생방송에 못 듣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좋습니다. 그냥 좋아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고전이죠. 어려운 고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잘 안 읽히는 고전이기도 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느낀 분들이 꽤 많았고,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때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우 보람이 있죠. 특히 우리가 문학 작품을 그냥 텍스트로만 그냥 읽고 끝나는데, 사실 문학은 창작자가 작품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작품을 쓴 다음에 그 이어서 해석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그 작품이 새롭게 사실 창조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보니까 비평가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좀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고 하면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해요. 문학평론가들이 쓴 글을 보거나 뭐 할 때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본 적도 없고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함돈균 평론가님하고 얘기하면서 본 작품을 바라보는 이거 눈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건방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이 시야가 생긴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습니다. 네, 아주 보람된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칼 세이건 하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칼 세이건이 참 살아오면서 수많은 책을 썼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코스모스잖아요. 제가 아직도 완독을 못한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가 아니라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 책인가요?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완독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책을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많이 아시는데, 굉장히 또 그분이 쓰신 중요한 책인데 알려지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학자가 시집을 낸다고 하면은 코스모스 같은 것이 과학자의 시집이라고 볼 수 있고, 과학자가 철학책을 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과 같은 것을 과학자의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큰 어떤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의 철학책. 자,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칼 세이건이 누군지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서양,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고, 특히 아주 이 광대무변한 세계, 특히 우주에 대한 관찰, 근데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명확하고 합리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것이 시적인 경이로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학성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저술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런 영감을 통해 가지고 TV의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디 포스터가 나온 컨택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이 시나리오도 제공을 할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어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능력도 너무나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잘 설명하는 사람. 과학자분들이 사실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과학에 대한 어떤 연구나 업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당연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이 부분을 능력으로 본다면 가장 윗줄에 있을 분이죠.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 같은 분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출판 시장에 예전 같으면 과학자라고 하면은 그냥 연구실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실험만 하는 사람처럼 생각됐지만, 이런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런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김상욱 선생님이라든가 김범준, 그런 분들이 다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걸 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저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신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의 상식이 늘어나는데도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셨죠. 그럼요. 예. 일단 제목이요. 네.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거 저기 웹소설 제목 아닙니까? 제목만 보면 그렇죠. 예, 웹소설이나 무슨 판타지 소설 같고요. 부제가 과학 어둠 속의 촛불입니다. 유사 과학이나 그 과학 혹은 진짜 과학을 악령과 촛불로 비유하는 건가요? 네, 그거 대립되는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이 책을 과학자가 썼지만 이걸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철학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과학적 데이터 자체를 여기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이 과학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장르를 넘어서서 인간이 합리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효과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악령이라는 말은 좀 판타지 소설처럼 썼지만 이게 이제 저술가로서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비합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어떤 요소들을 메타포로서 비유로서 악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악령과 우리가 맞서서 이 세계를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이렇게 악령이 출현하는 세상 속에서 촛불을 드는 과학자의 어떤 모습.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정말 과학 영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을 접근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거 전체를 얘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참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전근대 사회에서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네. 선조들도 다.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많은 게 규명이 된 사회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비과학적인 것에 아직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네. 혹은 비과학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가가 네. 너무 놀랍긴 해요. 네. 칼 세이건도 아마 그 부분이 어이가 없었을 것 같고 네. 그걸 연구하다가 만든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칼 세이건이 악령이라고 규정한 그 유사과학들의 네. 특징은 뭡니까? 그 특징은 여기서 이제 악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베이컨 같은 철학자가 얘기하면 종족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정신의 구조 안에서 이 악령과 같은 어떤 것들을 믿고 싶어하는 거기에 잘 홀리는 그런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 자체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와 같은 비슷한 패턴의 다른 샘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시대 때는 마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귀신을 봤다, 유령을 봤다, 요즘은 뭐 외계인을 봤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하나의 어떤 대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악령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악령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유사과학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럴싸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탐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니아들도 있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도 보게 되면 많이 팔리는 책 중에서 뭐 명리학이라든가 예, 어떤 뭐 점성술이라든가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를 설명하는 어떤 논리 체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음양오행의 체계가 있고 있죠, 뭐 있죠. 체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탐닉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꼭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이제 탐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지금 그 대통령도 보면 손에 왕자를 이렇게 새기셔가지고 이래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안에 그것도 어떤 그런 유사과학적인 그 세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글자가 네. 이 세계 자체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일치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적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와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할 때 보면은 그렇고 뭐 네.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그 유사과학적인 것 안에 많이 속해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일단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는 되게 단순한 논리들인데 일단 무슨 뭐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혐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그 이론들이 혹은 근거가 되게 빈약하고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그걸 믿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참 저는 그것도 그 생각도 했어요. 그 행운의 편지 기억나세요? 이 네. 편지를 뭐 9명에게 써서 보내지 않으면 뭐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써서 보내지 않은 누구는 비행기 추락사고 죽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당신도 그러지 않으려면 이거 그렇죠. 보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래 나 기분 나쁜데 써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굳이 그걸 믿는 마음 네. 이런 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전체를 칼 세이건은 악령이라고 규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짜 뉴스라든가 정치적으로 등장하는 음모론까지 이게 다 자기 나름의 설명의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게 전부 다 유사 과학이라고 칼 세이건이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반대로 과학을 민주주의에 빗댔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건 이제 과학과 유사과학의 차이가 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전개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과학과 유사과학에 대한 가장 큰 차이, 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이분이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개념이 크게 보면 이 유사과학이라는 것인데, 유사과학과 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반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지만,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역설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지만 늘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완벽한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오류의 하나에 의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체계가 오류 하나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 반증 가능성이, 반증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예시 하나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체계 전체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에 열려 있는 체계가 이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학과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를 좀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한 사람이 통치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여러 관점과 시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과학자는 탁월한 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알게 돼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게 다른 거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예. 칼 세이건이 말하는 과학의 또 다른 특징이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하고 거의 이게 일치하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한다라는 말이 이제 의심한다는 건데, 이 회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이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거든요. 방법적 회의,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이거 외웠던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 데카르트 자체도 이 사람이 과학자고 수학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적 회의, 방법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가를 냉소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우리가 그 확증하기 위한 진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의심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늘 오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리의 과정은 오히려 의심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제 회의거든요. 네. 칼 세이건이 얘기하는 이 과학적 회의라고 하는 것도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방법적인 회의, 방법적 의심과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과학 어둠 속의 촛불입니다. 과학이 촛불이라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과학이 촛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일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어둠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인간이 발명한 좋은 도구가 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둘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 과학이고, 이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장르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과학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과학적 태도. 예. 좋습니다. 국악동무님께서 저도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학창시절에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요즘도 도서관에서 과학책 즐겨 읽습니다. 방송에서 과학을 외면하지 않고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외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뭐랄까, 쟤들은 나를 허락하지 않아.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죠. 네. 어려울 것 같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칼 세이건이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 교육자로서 입장으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게 됐냐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이 물리학과를 가고 뭐 수학과를 가고 화학과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 안에서 시민들이 과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건 과학적 정보나 과학적 데이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태도를 훈련하는 것인데 그 과학적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과학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과학 교육이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과학적 태도를 교육 과정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청난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공리,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나 수학으로 딱 명료하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법칙도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류의 과정들을 제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오류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과학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공리만 딱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 풀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한국의 입시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탄을 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과학을 어떤 진리 탐구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주어진 공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의 진위를 살피는 것보다는 정보를 좀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백두산에 괴물이 산다 이런 거 믿는 그렇죠. 백두산이란다 그 저기 천지에 뭐가 산다 이런 거 믿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것도 뭐 저 영국의 뭐예요 거기 네스호 네. 이런 거 믿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유사과학의 영역인데, 이 칼 세이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우리가 소위 지금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대나 이전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자체가 머리의 구조에서 어떤 그 상상을 발동시키는 어떤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을 발달시키는 그런 기질 중에는 보게 되면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싸하게 그것을 느끼면 더 끌리고, 예,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게 전부 다 일종의 유사과학, 뭐 어릴 때 우리가 보면 뭐 세계 무슨 뭐 수수께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다 맞아요. 그런 네. 유사과학의 영역인데, 또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이 학습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발동시킬 수 있는 이런 지성의 능력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네. 이런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얘기하면서 그런 게 존재해. 그런 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이 노력,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또 있다. 예. 왜죠? 어려워서인가요? 그렇죠.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지성의 그 빛이, 씨가 있지만, 네. 그것이 그냥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는 나태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과학이 많이 참고를 이제 한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가거나 좀 더 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컨셔스 스트리밍, 루디거 오포만과 파크 스티크니의 연주입니다.
컨셔스 스트리밍 루디거 오퍼만과 파크 스티크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1145님께서 유사과학에 너무 많이 기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책도 읽고 생각하고 특히 평론가님 말씀도 듣고 성찰해 봐야겠지요. 7732님 미신은 때로는 즐거운 상상이 되기도 하지만 미신으로 불안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나약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0012님 직접 뵙고 말씀 듣지 못함이 유감.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되는 너무 멋있고 기상천외의 말씀들 너무 귀한 시간 하셨습니다. 가을흔적님께서 칼 세이건 박사님은 인문학적인 분이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칼 세이건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돌아가신 게 96년 이 책이 95년이죠. 네. 정말 직전에 쓰신 책 네.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어둠 속의 촛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죠. 사실 2025년에 인류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게 안 됐으니까 가뭄이 되면 뭐 야 왕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외계인이 뭐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현실에 과학적 사고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현실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예전에는 이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구술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24시간 있으면 그냥 죽어요. 네. 또 어디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하늘이 놓여가지고 그냥 신이 저기다가 뭔가를 그냥 했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그냥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산불이 꺼지지 않죠. 실제로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뭐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삶의 어떤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진보시키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사실 이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과학이 이제 연구를 하는 방식을 보면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면 그럼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과학이 발전한 방식인데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어떤 그냥 법칙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법칙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법칙에 이르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지금 완전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심플한 과학적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런 공식조차도 사실은 또 미래의 어떤 그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게 되면 그것들도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 우주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아주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있어요. 뭐 만릴력의 법칙이라든가 상대성의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인 세계 속에서는 통하지만 그게 뭐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론도 통하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만 이 양자적인 세계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조차도 미래의 어떤 하나의 또 문제 제기해 가지고 그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열어놓는 것 자체 이런 태도를 훈련하는 것 자체가 이 과학이 하나의 그 인문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칼 세이건이야말로 이제 그런 과학의 어떤 연구 방식 안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일 텐데 이 칼 세이건의 분석은 뭔가요? 사람들이 악령에 빠지는 이유. 네, 그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심리적인 요소. 예. 그래서 특히 내가 인간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갈망 같은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갈망이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소원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유사과학적인 것이거든요. 누가 절대자가 해주면 되죠.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 유사과학의 원리는 동화책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같은 거 보면은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소원을 빌면은 지니가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사과학적인 것이라는 게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타고난
이런 어떤 그 사주팔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50이 되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뭐 희망이 생길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사과학의 원리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지성적인 노력이라든가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삶이라든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소망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의 원리가 우리를 유사과학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이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 오늘 책에서도 계속 그렇지만 참 객관적이어야 되고 네. 어떤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과학 자체도 편견이나 권위에 휘둘리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과학을 좁은 의미의 과학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실험과 데이터로 생각하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과학도 하나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대가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과학자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실험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시대의 편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대가 있는데 어떤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데이터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 이 실험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배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중세 같은 경우는 과학적 욕구가 있더라도 이런 어떤 신학이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이런 어떤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 그런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는 이런 과학적 행위 같은 것들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현대에서는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나치즘이라는 게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들을 사회진화적인 원리와 결부시켜가지고 아주 우생학적으로 어떤 인종들은 진화해야 되고 어떤 인종들은 도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과 이런 것들도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오늘날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도 과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결합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태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산업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에너지 정책을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참여할 것인가 어떤 에너지를 의미 있는 에너지를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이 이 과학자들의 세계 안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시대의 어떤 정치에 의해서 가장 나쁘게 활용됐던 과학책이야말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렇죠. 살아남은 자는 뭐 강한 그렇죠. 자다 뭐 이런. 그렇죠. 그거 완전 오역인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논리를 담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유사과학이 돼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나쁘게 갖다 쓰기 좋았다. 그렇죠. 네. 사실 나치즘 그런 어떤 유대인 탄압이나 이런 것들의 이론적 근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윈은 전혀 그렇게 쓴 게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번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어떤 챕터나 문장이나 있습니까? 네, 문장은 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문장 하나 좀 읽어드릴까요? 네네. 그 과학과 유사과학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얘기인데. 좋다. 아마도 과학과 유사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과학이 유사과학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을 훨씬 더 신랄하게 인정한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끝끝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류는 오히려 영원히 우리 인간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생기는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을 반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류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멋있는 말이네요. 네. 네. 오히려 오류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철저하게 하게 될 때 인간이 오히려 진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소위 뭐 꼰대라는 표현도 하지만 뭐 사실 저는 꼰대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나이가 든 어떤 사람들 그렇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자기의 성공 방식에 아주 강하게 집착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죠.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자기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남에게도 굉장히 강요한다든지 혹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안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인간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학으로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과학적 태도.
이거 되게 멋있네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가장 신랄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 오히려 과학이. 오히려 과학이. 예. 너무 좋은데. 그렇죠. 문장 하나만 더 해주시죠. 이게 너무 좋은데요. 예.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과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과학 교육 좋죠. 예, 말씀드릴게요. 네네.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과학을 보급하고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할 때 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과학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에도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어떤 실책과 오해가 있었고 어떤 경로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며 변화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들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진짜 역사를 전해 주어야 한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음을 인정해라. 이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오류 가능성 인정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의도하지 않은 뭔가 잘못된 네. 실수 그렇죠. 이런 것들 역시도 그 과정의 하나라고 그렇죠. 받아들여라. 그렇죠.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실수했거나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이거 안 읽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 그분 권해야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읽어보겠네요. 네. 그런 분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어릴 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네, 네. 어릴 때 읽기 너무 어려운 책. 이미 꼰대가 된다면은 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읽기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예.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태도. 네. 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게 태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진짜 맞는 말인데 그대로 잘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뭐랄까. 그 과정 자체가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자기 자신이 어떤 형상인지 내가 네. 뭘 잘못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근데 평론가님은 그걸 근데 나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고통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성장을 위해서 네. 필요하다. 네. 또 다른 문장으로 네. 평론가님이 써주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유사과학은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사과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갈망하는 개인적인 힘, 오늘날에는 만화책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에게 부여된 힘이고 예전에는 신에게 부여됐던 힘이다. 이런 개인적인 힘에 대한 환상을 부추긴다. 어떤 경우에 유사과학은 사람들의 정신적 허기를 채워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약속한다. 유사과학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며 중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다시 준다. 유사과학은 우리가 우주와 꼭 연결돼 있으며 우주와 결부돼 있음을 보증한다. 다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아닐 수도 있다 인 거네요. 네. 그렇죠. 참 그게 이게 전반적인 그 생각의 흐름이 네.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네요. 네.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라는 거죠. 늘 오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진리는 없고 진리라고 하는 건 오류를 수정하고 오류를 인정해가는 무한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출간된 책인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이 다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여전히 예전에 과학이 없고 지금이 과학적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악령이 출몰하는 것처럼 95년이나 지금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고유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지성이 가지고 있는 나태도 있고 소망을 쉽게 이루려는 그런 충족도 있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라고 할까요? 반논리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시대에 어떤 음모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유사과학과 비슷한 형태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 미디어가 이제 발달해 가지고 유튜버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유사과학적인 어떤 세계가 오히려 또 굉장히 또 창궐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놀랍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세력을 갖게 되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극단주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요즘 파시스트 같은 이런 그 정치가 어떤 폭력
과 결합이 되고 그것이 군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 욕구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도 유사과학적인 어떤 세계관이 여전히 좀 힘을 갖고 오히려 미디어에 의해 가지고 그냥 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쉽게 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책들이 좀 다시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주류 언론이라는 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으면서 사실 파시즘이 20세기 초반 얘기고 네. 이게 없어지다시피 했었는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미디어가 나오면서 네. 검증받지 않은 미디어나 예.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시즘이 다시 생기는 느낌도 들어요. 아주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그냥 세상이 덮인 것처럼 보이게 예, 되는. 예. 걱정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요. 예, 좋은 과학자는 탁월한 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골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제 안에서 이 우리가 좀 올바르고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열린 개방적 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또 탄생하는 게 이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난 몇 년의 그 시간을 들어보면은 제가 보게 되면 반추할 때 제일 유감스러운 게 이런 열린 어떤 대화와 오류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열려있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에서 굉장히 부재했기 때문에 어떤 비극도 우리가 맞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감수성 중에 하나가 이런 과학적 태도와 민주주의적인 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책은 조금 어렵고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그냥 좁은 의미로서 과학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네. 완전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철학책이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과학이 인문학의 영역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할 부분이 많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너무 좀 얇은 거 주세요. 3주 동안 예, 읽고 오게. 예, 대단한 책인데 한국인들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책. 또 한국인들은 안 예. 읽어봤대. 네, 예,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네. 로마 공화정. 네.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공화정 민주공화국 공화국이란 말을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한 정치 철학자 중에서 네. 그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분이 쓴 투스쿨룸 대화라고 하는 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행복과 인간의 감정, 죽음과 고통에 대한 성찰을 담은 너무너무나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케로 그 당시 살아생전에는 카이사르에 대항하느라고 네. 정신 없었던 분인데. 네, 실제로 본인은 그리고 공화주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네. 본인이 죽은 죽었죠. 다음에 손도 전부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참수된 그런 아주 비극을 맞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분의 저서는 2000년이 지나서까지도 살아남아 있죠. 그렇죠. 유럽어의 그 바탕이 되는 라틴어 문장의 최고의 문장을 쓴 문장가. 작가거든요. 예. 최고의 문장가로 예. 칭송받죠. 예. 자, 다음 시간입니다.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 여러분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